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한국의 다양한 숫자의 배열을 한국어로 발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 현지 언론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이는 그게 한국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수년 동안 오직 그 단어들만을 입에 담아 숫자를 세워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 2, 3, 4. 그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른 채, 그러나 그 안의 감정을 꺼내듯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먼 나라 덴마크에서, 그것도 아이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의미해 보였던 말들 속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에바 욘센이라고 합니다. 15년째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누군가 제게 가장 오래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 아들 루카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아이는 제게 삶의 순리를 가르쳐 주었고 기억과 감정, 그리고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오래 남는 것인지를 일깨워준 존재였습니다. 루카스는 올해로 10살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루카스가 생후 12달쯤 되었을 때였고 입양 절차는 그보다 조금 뒤에 마무리되었죠.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캐리어보다 작아 보이던 아이가 안긴 작은 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팔에 안겼던 그 무게감. 생명을 품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 마르크와 저는 오래전부터 입양을 준비해 왔어요. 아이를 낳는 것만이 부모가 되는 길은 아니라고 믿었고 어느 날 우연히 입양기관을 알게 되면서 루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의료 기록과 사진, 그리고 생후 몇 달 동안의 생활 기록만을 받은 상태였지만 아이를 처음 안아본 순간부터 저희는 그 어떤 출생의 배경보다도 지금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기관에서 지어준 것이었지만 저희는 그 이름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루카스, 부드럽고 따뜻한 발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족이 어느새 10해가 넘었고 루카스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웃고 감정 표현이 섬세하며 또래보다 집중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루카스가 5살 무렵이었을까요? 처음엔 사소한 습관처럼 보였던 일이 점차 저희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면 꼭 영어가 아닌 이상한 발음을 사용하곤 했어요. 루카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응,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줄래?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게 더 좋아요. 잘 외워져요. 하나, 둘. 그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생소하다는 생각보다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스쳐들었던 듯한 낯설지만 따뜻한 음절들이었죠. 하지만 딱히 출처가 떠오르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루카스가 만든 유아어쯤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단순한 장난이나 반복을 넘어서 점점 뚜렷한 패턴을 갖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숫자를 셀 때도, 수학 문제를 풀며 스스로 수를 세어볼 때도 아이는 늘 같은 방식으로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단어들이 입에 붙은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버리는 식으로요. 어느 날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에바, 루카스가 오늘 숫자 공부 시간에 계속 이상한 단어를 쓰길래 물어봤더니 자기만의 방법이라면서 그대로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뭔가의 언어 같기도 하고 전통놀이하는 느낌도 있고요. 집에서도 그런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루카스의 숫자 암기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당신, 혹시 아이가 예전에 들은 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억이라고? 돌도 안 된 아기였잖아. 무슨 기억이 남겠어. 그래도 뭔가 너무 또렷하잖아. 리듬도 있고 단어도 항상 똑같아.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마르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고 아득한 시간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루카스는 가끔 혼잣말로, 정확히는 멜로디 같은 소리로 어떤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기가 만든 소리인 줄 알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구조가 있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렴풋이 후렴구가 있고 끝날 때마다 특유의 여운이 남았어요. 아이가 가장 자주 부르던 건 저녁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조명이 살짝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노트에 낙서를 하거나 레고를 조립할 때면 어김없이 그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건 어릴 적에 누군가 불러줬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게 어머니였을지, 위탁가정이었을지, 어느 기관의 보호자였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 노래는, 저 숫자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아이의 몸속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아닌 기억으로, 교재가 아닌 체온으로요. 그때부터 저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과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질문들이 단순한 엄마의 감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들려요. 루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그 말을 배웠는지, 왜 숫자를 그렇게 외우는지조차 모른 채 아주 당연한 듯한 얼굴로 어른들이 오래된 추억을 꺼낼 때처럼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끝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루카스는 하나, 둘, 셋 같은 말들을 작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적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숫자를 부를 때마다 꼭 같은 리듬으로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외워진 것도 아니야. 이건 기억이야.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학습 습관을 지켜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문득 지난달에 있었던 학부모 공개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루카스는 칠판 앞에 서서 세 개의 공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공이 제일 예뻐요. 그때 몇몇 학부모가 소리를 죽여 웃었고 어떤 사람은 저 말 무슨 말이야 라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지만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는 언어를 당연하다는 듯 입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리듬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그런 노래를 들려줬던 걸까? 결국 저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기록이 궁금하다고, 처음 받아왔던 요약본이 아니라 원문 전체를 보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죠. 기관의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보호자의 요청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엔 무언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사정을 설명했고 기관은 며칠 후 원문 기록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스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자꾸만 과거로 향했고 지금껏 들은 적 없는 공백 속 이야기가 자꾸 상상됐습니다. 아이에게 물을 순 없었습니다. 기억나니? 라고 묻는 순간 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무겁고 두툼한 갈색 봉투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엔 묵직했고 종이 가장자리엔 오래된 습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번역본과 원문이 함께 들어 있었고 첫 장에는 입양 당시의 기본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장부터는 아이가 보호되었던 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작성한 일지 형태의 문서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루카스는 생후 12달 무렵 위탁 가정에서 약 반년 정도 보호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위탁모는 자원봉사자였고 일지에는 아이의 건강 상태, 식습관, 그리고 특이사항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
그저 흘러가듯 적힌 한 줄이 제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생모가 방문 시 아이에게 민요와 숫자 노래를 반복적으로 불러주며 정서적 자극을 제공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책상에 기대고 있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요와 숫자 노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두 장을 더 넘겼지만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저 자주 왔다. 차분한 편이었다. 아기를 오래 안고 있었다는 몇 줄의 메모뿐. 그 짧은 메모들이 어쩌면 루카스가 가진 기억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전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종일 그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한국어 원문과 번역본을 번갈아가며 음미하듯 읽기도 했어요. 생모라는 단어, 민요라는 단어, 숫자, 노래라는 표현. 그 단어들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이 아이가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을까? 기억은 아직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는 여전히 숫자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루카스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말, 손짓, 리듬 속엔 분명히 어디선가 들은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구나. 그게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루카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잠들기 전엔 조용히 무언가를 흥얼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면 빠짐없이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숫자들은 여전히 영어가 아니었고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명확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카스의 기억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낯선 환경은 또 다른 혼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신 한국을 이쪽으로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루카스의 과거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루카스가 늘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다시 녹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밤, 아이가 놀다 잠이 든 틈을 타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무언가 의미는 모르지만 분명한 구조를 가진 멜로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놀랍도록 일정한 리듬과 멜로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녹음을 덴마크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언어학자 헤르만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이전에 교육자료 번역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심스레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메일을 보내고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교수에게서 짧은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에바, 이 멜로디는 자장자장 아기 잘도 잔다라는 한국의 전통 자장가와 거의 일치합니다. 리듬과 음정, 마무리 박자까지요. 아이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설명이 어려운 기적입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이는 여전히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뿐. 그날 밤 저는 책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루카스의 입양 초기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엔 기관 이름과 담당자, 보호소 위치 같은 정보들이 있었고 저는 이 조각들을 더듬어 이메일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메시지를 한국의 아동권리정보원 공식 메일로 전송하면서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은 기록에 벌써 퇴직했을지 모를 사람들, 그리고 그 기억의 조각들이 과연 아직 남아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서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아동복지지원센터 김수정 팀장이라는 분이 보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바 욘센 씨. 보내주신 정보에 따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루카스 욘센 아동은 2014년 본 센터 산하보호소에서 약 6개월간 위탁과정에서 보호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위탁모는 현재는 고령으로 직접 연락은 어렵지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자원봉사자 두 분이 아이를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를 기억한다고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에겐 아직도 루카스라는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사실.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팀장님은 추가적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돼 있었고 제목은 단순히 2014 위탁자 가을 행사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흐릿한 화질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들 중 한 명이 품에 안긴 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듯 입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영상에 자막이 함께 삽입돼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아가야, 잘도 잔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장면을 캡처한 다음 저는 루카스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거 너도 한번 들어볼래? 루카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스스로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도 박자도 심지어 고개를 흔드는 타이밍까지 영상 속 장면과 일치했어요.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루카스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면서도 여전히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한 사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지처럼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억은 이 아이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사람들, 그 공간 속에서도 살아 있었구나. 기억은 사라졌지만 한국은 루카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기억을 처음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카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리는 리듬에 맞춰 작은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빛이 꺼진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선 봄비가 부드럽게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무심한 얼굴로 낮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들은 여전히 의미 없는 낱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 깃든 것은 잊힌 단어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남은 정서의 파편이었고 이 아이를 존재하게 만든 누군가의 손길이었어요. 며칠 전 서울의 기관으로부터 하나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관기록 재정리 중 발견된 위탁 아동 소지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작은 상자와 손글씨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정 팀장님은 메일로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수년 전 보호소 이관 과정에서 유아 소지품 일부가 분실 우려로 별도 보관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리 중 L. 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항목에서 해당 아동 기록과 일치하는 유품이 발견되어 전달드립니다. 저는 상자를 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고 혹여 그것이 루카스에게 어떤 충격이 될지 두려웠거든요. 상자 안에는 작고 낡은 털실 모자 하나와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또박또박 손으로 적힌 한글 문장 몇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사진을 찍은 뒤 헤르만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착한 번역본은 단 3문장이었어요. 아가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해.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널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눈물이 차올랐고 그저 한참 동안 가만히 편지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버린 시간과 이어지지 못한 관계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도 생모가 위탁 가정에 아이를 두고 돌아가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도 아이에게도 마지막 위로를 남기고 싶어 적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편지가 저희에게 도착했다는 건 기억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작은 액자에 담아 루카스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이건 내가 아주 어릴 때 받은 선물이야. 지금은 읽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문장을 내가 직접 읽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뜻도 함께 전해줄게. 루카스는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끝으로 문장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늘 하던 것처럼 종이 위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진 말이라는 걸요.
그 아이가 아직 모르더라도 그 말은 분명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루카스를 데리고 작은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는 행사였고 우연히 한국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작은 전통 가옥을 재현한 공간 한쪽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 진행자가 한국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듯 고개를 획 돌려 소리의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천천히 그녀가 부르는 자장가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움에 잠시 웅성거렸고 진행자는 아이 쪽으로 다가와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지만 입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잘 잔다. 그날 저녁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식사를 마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그 아이가 발음한 그 단어 두 글자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잘 잔다. 그건 한국어였고 자장가의 일부였으며 무엇보다도 아이의 기억이 문장으로 되살아난 첫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형태를 바꾸고 말이 되었다가 멜로디가 되었다가 다시 마음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은 흔적을 기억이라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카스는 아직 그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자신의 첫 번째 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서 자란 사랑의 문장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편지의 마지막 줄을 루카스가 직접 읽을 날이 올 거라고요. 나는 널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이 아이의 말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아의 뇌기억과 태교의 학습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